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10 정형외과에서 오늘 강의를 나온 김상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족부족관절이라고 하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발이랑 발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족부족관절 정형외과 의사이고, 그리고 스포츠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210 정형외과 저희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그 목동에서 지금 개원해서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저는 스포츠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보지만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농구팀 팀닥터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시안컵하고 올림픽을 나갔던 그런 사진들을 같이 띄워놨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발목을 삐끗하고 병원을 가야 하나요? 라고 이런 주제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러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목 염좌라든지 그 다음에 발목을 삐끗했다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병원에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추후에 발목에 대한 아주 심한 통증이라든지 관절염이 오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시는 어른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결과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들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무더위가 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이 더위에 사실 다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이면서 가을도 오고 이제 더 추워지는 겨울도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을 겨울철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등산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가을 산행도 좋고 겨울 산행도 좋고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등산 가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옷도 잘 차려입고 등산도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등산 가게 되면 등산 장비들을 다 구비해서 당연히 등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아마 등산 다 가시게 될 텐데요. 장비가 중요하고, 특히 첫 번째로 등산하시게 되면 충분한 간식이나 식량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등산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겠죠. 그리고 지정된 등산로로 다니는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잘 듣고 가셔야 되는데, 필수용품들이 등산할 때 필수용품들 뭐 이런 아이젠 같은 거 아니면 방수가 잘 되는 등산화 같은 것들을 잘 구비를 하셔서 등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체력에 맞게 운동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뉴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행을 할 때는 본인 체력에 맞게 안전한 탐방로를 통해서 등산하시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발목을 가볍게 삐끗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접질르거나 하는 증상들을 때때로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삐끗하고 나면 아 하고 이런 통증들이 오지만 실제 우리가 뭐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한 3일 아니면 한 일주일 이렇게 아픈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뭐 크게 병원을 찾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삐끗하는 경우들을 아마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할 때 발목을 삐끗하는 걸 예방하려면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는 것들이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워밍업을 하며 가볍게 달리는 것들을 하고,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달리기, 워밍업을 해서 내가 몸을 조금씩 열을 내면서 삐지 않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하셔야 되는 사실은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이 동영상 잠깐 보시겠어요? 어, 이게 알프레드손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이 오른쪽 발을 아픈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뒤꿈치를 쭉 내렸다가 같이 들어주고, 내릴 때는 아픈 쪽 발 뒤꿈치만 내린 다음에 다시 양발로 같이 들어주고 다시 아픈 쪽 발로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알프레드손 운동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똑같이 같이 두 발로 들었다가 아픈 쪽 발을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주고, 네,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알프레드슨 운동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운동이 우리가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아니면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사용하는 재활 운동 방법의 일종이지만, 실제로 발목 염좌에도 이 운동들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예방적으로 이 운동들을 하고 우리가 산행을 갔을 때 아니면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발목 염좌를 50%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운동 선수들 포함해서 아니면 레크레이션 레벨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아주 적극 추천해 드리는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발목 염좌 계속 빈다, 그죠? 삐고 또 삐고, 이렇게 모델이 힐을 신고 계속 빕니다. 결국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목 염좌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발목 염좌를 당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산행이든 어떤 운동을 하시면서든 이런 발목 염좌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목을 삐었을 때 우리가 냉찜질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온찜질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나요? 한의원을 가야 하나요? 침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어르신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발목 삐었을 때 냉찜질이 맞나요? 온찜질이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목을 삐었을 때는 그 당일 또는 24시간 이후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냉찜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2, 3일 정도 지나고 그래도 통증이 남아있을 때는 온찜질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병원이나 한의원, 침이 더 좋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목을 삐었다? 아니면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 야, 돌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발목을 접질렸다. 아니면 발목이 돌아갔다. 이런 발목 염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피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발이 4번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발목이 꺾이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깥쪽 복사표인데,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발목을 접질리는 것, 삐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고도 염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좌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염좌가 사실은 인대가 끊어진 것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목 염좌를 입고 난 이후에 증상들이 보시면 그때그때 다 다르죠. 그냥 붓기만 약간 있는 경우, 여기는 멍이 들었는데 아주 심한 멍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고 붓기가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멍이 많이 완전히 이 정강이 위쪽까지, 복숭아뼈 위쪽까지 멍이 들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때그때 다른 양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 염좌를 입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났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 염좌는 보통 염좌 이후에 우리가 바로 걸을 수가 있다. 또는 하루가 지나도 발이 붓거나 하진 않았다. 누르면 좀 아픈 정도인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단순 염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단순 염좌는 70% 정도는 잘 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다른 걸 하지 않아도 70%는 보통 잘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면 이 운동선수, 지금 이 앞에 있는 선수 보세요. 돌아 나오는데 밀려서 발목이 완전히 꺾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목이 완전 꺾인 경우는 고도 염좌. 그래서 이건 끊어졌다, 이런 정도로 손상이면 등산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돌을 밟았는데 발이 완전히 넘어질 정도로 확 돌아갔는데 일어나서 딛지를 못하겠다, 이건 끊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뚜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 아니면 일어나지를 못해서 부축을 받아서 일어났다, 아니면 다치는 방향이 반대인데 발목이 너무 아프다, 또는 자고 일어나니까 발목이 너무 퉁퉁 부었고 딛지를 못하겠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거는 고도 염좌,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생기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오타와 앵클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보면 발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발목 관절입니다. 발목 관절. 발목 관절인데, 실제로 발목 관절에서 뼈 쪽, 바깥쪽 복사뼈 위쪽 6cm 상반까지
6cm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다섯 번째 발가락으로 이렇게 새끼 발가락으로 가는 발등뼈인데요. 이 발등뼈 또는 아니면 이 진짜 발등에 있는 안쪽에 있는 발등뼈, 이런 부분들이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아까처럼 멍이 들었거나 수상을 입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타와 앵클 룰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이건 어, 염좌가 아니라 부러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 저처럼 발이나 발목을 보는 전문이라면 이런 부분에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은 이건 부러졌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은 이렇게 캐릭터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저의 스승님이시고, 굉장히 발하고 발목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아주 대가이신 제 스승님이시고, 이런 캐릭터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를 기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라이스가 뭐냐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죠. 그래서 프라이스가 뭔지 보시면, 두 번째로 발목을 다치고 났는데 아무리 통증이 덕더라도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그럴까?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가볍게 다친 발목이라도 이런 것들이 외상이 반복이 되고 아니면 혹은 또 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자꾸 발목을 삐게 되면 결국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발목을 다치고 아무리 통증이 적어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자,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프라이스가 뭔지, 프라이스라는 거는 첫 번째로 P는 프로텍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치고 난 이후에는 가볍게라도 이런 발목 보호대 아니면 반깁스 같은 우리가 고정하는 것들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레스트, 쉬어주게 되죠. 쉬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싱, 얼음찜질을 하는 것들이 처음에 24시간 내지 한 72시간 정도의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약간 압박을 해줍니다. 압박을 해줘야지만 부종이 쉽게 가시고, 그 다음에 통증이 빨리 좋아지게 되죠. 마지막은 엘리베이션, 거상시키는 거죠. 붓기를 빼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이런 방식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는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에서 폴리스라는 개념으로 조금 바뀌게 되는데, R이 아까 우리가 뭐였죠? 레스팅이라고 해서 휴식을 취해준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재활을 해야 된다. 빨리 재활을 해서 이 사람을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시키고 조금 더 잘 낫게 하기 위해서 폴리스라는 개념, OL이라는 옵티멀 로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부하를 주자. 쉬는 것보다는 아주 적절한 부하를 줘서 뼈에는 아니면 조직에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더 빨리 낫는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들이 점차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로 프라이스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실제 예전에는 피가 빠지고 라이스만 있었어요. 더 옛날에는 90년대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프로텍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프라이스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폴리스로 개념이 바꾸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션이라는 거는 재발의 방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 삐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급성기에 우리가 고정을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조기나 아니면 석고부목이나 석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인대를 회복시까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대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발목을 90도로 보조기로 고정을 하고 있을 때 인대가 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붙게 되는데, 발목을 자꾸 움직이게 되고 고정을 안 하게 되면 인대들이 손상받은 인대들이 자꾸 더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힐링이 됐을 때, 나았을 때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인대가 고정이 된다든지, 인대가 느슨하게 변화했다든지, 고무줄이 팽팽하게 있던 것들이 늘어나 있는 것처럼 인대가 변화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불안감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가야 하나, 한의원을 가야 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침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발목 뼈을 때는 침이지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 분들, 특히 이제 어른들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침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정형외과나 아니면 통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뭐 통증치료학과,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하는 실제 침 치료를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실제 치료하고 있는 방식들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한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적응증이 중요하다. 지금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적응증을 꼭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이 진통 조절에 효과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진통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부종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부종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다. 세모라는 거는 긴가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재생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럼 침은 어떨 때 맞는 게 좋겠냐? 단순 염자일 때 침을 맞자. 위에서 설명드렸죠. 단순 염자는 우리가 삐고 났는데 바로 걸을 수 있거나 아주 심하게 붓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염자라고 생각을 해서 침을 맞아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폴리스라고 하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요법들을 같이 하면서 침 맞는 거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도 염자일 경우에는, 아니면 중등도 이상의 아주 좀 심한 붓기가 심하거나 잘 걷지 못할 정도의, 걸을 때 너무 통증이 심한 정도의 그런 염좌일 경우에는 침을 맞는 것보다 정형외과에서 병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자,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동영상 보시면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발목이 제가 이렇게 불안정성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1도 염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1도 염자라고 생각을 하면, 자, 오른쪽 걸 보시면 발목이 덜컥 덜컥 빠집니다. 앞쪽, 안쪽, 바깥쪽 막 덜컥 덜컥 빠집니다. 이런 발목은 전방전이, 우리가 앞쪽으로 빠지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전거비인대라고 하는 발목의 인대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런 경우는 전방전이가 심한다, 더 많이 빠지고 덜렁거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3도 염좌라고 부르는 인대 파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활을 해야 되고, 처음에 고정이라든지 폴리스요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심한 불안정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진단명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불행한 그런 사태로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발목 염좌가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발목 불안정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 발목을 너무 자주 삔다, 이런 것들이, 나는 6개월에 발목을 2번 이상 삔어요. 나는 걸을 때도 수시로 발목을 삐끗삐끗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아니라 그냥 평지에서 걸을 때도 발목을 삔어요. 나는 걸을 때 발목에 힘이 없어요. 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아니면 걸을 때 발목이 시큰거려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발목 불안정성에 해당되는 다 내용이고,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발목 불안정증은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이 생겨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또 아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우리가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나 어깨 관절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그런 관절들에 비해서 발목 관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딛고 걷고 제일 먼저 지면과 접촉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발목에 대한 관절염들은 실제 우리가 80% 이상이 외상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상이란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염좌입니다. 염좌. 계속해서 삐는 습관들, 우리가 한두 번 삐었지만 심하게 삐고 난 이후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실제 발목 관절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서 초기 조치를 잘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발목 인대 수술을 이런 식으로 인대 봉합술이라고 하는 수술들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으로 다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을 때, 인대 봉합술이라는 걸 하고 나면 불안정성도 해소가 되고 다시 삐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발목도 관절염을 예방을 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마저도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놓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발목들이, 이렇게 발목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모양이다. 40대의 나이에 발목 관절염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관절염이란 게 많이 써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무릎은 그게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발목은 좀 그 형태가 특이해서 이제 외상성 관절염이 가장 많거든요. 발목을 이렇게 삐어서 다쳤거나 아니면 부러졌다가 부러진 게 이제 관절염으로 가는 경우 그게 가장 많고요. 발목의 잦은 부상이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발목을 이렇게 삐면 이제 발목 인대가 이제 늘어나고 찢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초기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대가 다시 늘어나지 않게 예방을 좀 해줬으면 그런 관절염이 오는 것들을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좀 젊었을 때 운동하고 난 다음에 발목 삐고 나서 초기 치료가 좀 부족했던 게 관절염이 원인이에요. 관절을 못 바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잘 보셨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고 했는데 이 환자분은 40대에도 관절염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저처럼 발이랑 발목을 전문으로 보는 족부 정형외과 의사가 생겨나게 됐고, 실제 그런 환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적절한 초기 조치를 잘 못함으로 해서 나중에 결국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너무 많은 경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상에 처한 주변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절염이 오게 되면요, 제일 큰 증상은 통증입니다. 관절염의 첫 번째,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증상이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입니다. 통증. 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증이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경으로 수술할 때 본 모습인데, 여기가 발목 관절인데 그 위쪽에 있는 연골이 이렇게 탈락돼서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실제 그 부분들이 연골이 이만큼 떨어져서 관절염이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이 와 있는 부분에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살짝 긁어내 가지고, 우리가 수술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멍을 뚫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가 내 스템셀이라고 하는 골수세포 같은 것들을 이식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줄 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서 하든지 간에 내가 원래 있던 이런 정상적인 연골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증을 없애고 일단 더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을 통해서 이제 더 진행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이 키포인트고, 제일 첫 번째 증상은 통증이다. 그래서 발목에 내가 잘 알 수 없는 통증, 시큰거림, 그 다음에 하루 활동을 하고 돌아가서 집에 돌아갔는데 밤이 되면 발목이 너무 심하게 붓고 아프다. 그렇다면 발목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떤 검사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로 보는 관절염입니다. 염자를 방치하게 되고 외상,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되면, 정상 발목 관절 보시면 발목이 예쁘네요, 그죠? 관절 간격의 크기도 다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서 위에 있는 이 뼈하고 아래에 있는 거골이라고 하는 뼈와 관절 간격이 일정하게 딱 반듯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온 상태입니다. 3기 정도 오게 되면 발목의 이 거골이라는 뼈가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서 이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의 통증을 만들게 되고 뼈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실제 사기 관절염 오게 되면 위에 있는 이 경골이라고 하는 뼈와 거골이라고 하는 뼈가 완전히 닳아서 이렇게 맞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도 잘 움직이지 않고 통증도 매일 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결국엔 3기, 4기의 관절염 이상의 우리가 발목 관절염이 오게 되면 수술을 해야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할 때 인공관절을 할 것인지 관절 고정술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다양한 우리가 그런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악마들이 자꾸 얘기를 하죠. 이 관절염이 오게 되면 더 죽이자, 더 죽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악마들이 유혹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세포를 더 죽이는 거죠. 더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게 자꾸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관절 고정술을 할 건지 아니면 인공관절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것들은
실제 우리가 나이에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들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은 수술장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발목을 전문으로 보는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술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목을 삐게 되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목을 삐게 되고 발목을 자꾸 삐게 되면 조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관절염이 오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수술에 대한 내용들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처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기 처치를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다시 예방할 것인지,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유의해서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 전 워밍업, 그 다음에 아킬레스 스트레칭, 아까 알프레드손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방법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워밍업과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발목 염좌를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 부종이나 통증이 심하면 병원 진료를 꼭 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고 계시고, 정도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고정을 한다든지 폴리스라고 하는 아까 방법들, 그런 방법들로 치료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더 잘 낫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은 선택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발목 염좌를 방치하게 되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10년 안에 관절염이 올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또는 고정술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활할 수 있는 내가 삶의 질보다는 훨씬 더 약간 떨어지는 삶의 질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아주 좀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치에서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발목 염좌의 수준에서 치료를 잘 받거나 예방을 잘 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치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까지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210 정형외과라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지막 저희 병원 정경입니다. 정경에서 이 길 이름을 사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동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목동에서 목동 주민들, 그리고 이 주변 근처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발목이나 또는 이제 척추 이런 부분 같들도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진료를 잘 하고 있어서 병원에 혹시 문제가 있어서 오시게 되면 뭐 이 강의를 보고 오셨다 이런 내용도 좋고, 아니면 병원을 이제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환자에 맞는 여러분들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성심성의껏 잘 해드릴 테니까요.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병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메일 주소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혹시 제 강의 중이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이제 이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들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답변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